2013년 1월 30일 전북 소방안전본부로 걸려온 신고전화. 살려달라, 숨을 쉴 수가 없으니 빨리 와달라. 이런 다급한 내용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로 출동을 했지만 인기척이 없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니 집안엔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신고자는 현관 쪽에 쓰러져 있는 이 집안의 둘째 아들. 이 남성은 목숨을 건졌지만 부모님은 작은 방에서, 큰아들은 큰 방에서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숨진 일가족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를 들여다봅니다. 자, 일단 상황을 들어보니까 가스 중독으로 추정이 되는데 들으신 것처럼 유일한 생존자, 작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까스로 119에 지금 신고 전화를 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난 건가요? 네, 이게 신고 전화를 한 게 2013년 1월 30일 오전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소방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다.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층짜리 낡은 아파트였는데 이 사건 현장은 3층이었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서 소방이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는데 온 집안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 집에 24살 난 작은 아들이었는데 현관 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반듯하게 이불을 덮고 누워서 숨져 있었고요. 큰 방에는 형이 숨져 있었는데 창문 쪽으로 기어간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서 창을 열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숨진 걸로 보였습니다. 큰 방과 작은 방 모두에서는 연탄이 타고 있는 화덕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일단 뭐 자녀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보통 뭐 가족 살해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작은 아들만 생존한 뭐 그런 유사한 일도 왕왕 있었던 그런 건가요, 이게? 얼핏 보기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스로 인한 중독사는 명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아들을 응급실에 보내서 경찰에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무엇보다 아까 화면이 보였지만 만약에 가족들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의를 한 거라면 예. 방이 다 따로따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지. 그렇죠. 왜 부모님이 따로 계시고 형이 따로 있는 겁니까? 게다가 부모님과 형이 사망한 시각도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형의 방에 있던 화덕에는 아직까지도 연탄이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의 강직도도 달랐던 게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한참 된 것으로 보여서 재만 남았고 시신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형은 몇 시간이 지났어야 숨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고 그렇죠. 게다가 사망한 가족들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집안에 어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전반적으로 이 집안의 사연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콩나물 공장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고 사실 이제 사업이 상당히 잘 돼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 땅까지 이렇게 보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남 같은 경우는 부모님 도움으로 소규모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단 이제 이거와 연관돼서 어머니가 이 사건 발생한 2년 전에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그 파는 과정에서 약간 좀 사기를 당해서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하나 이제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 콩나물 공장에 직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직원이 사건 당일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문자를 받았대요. 이 사장 부부로부터. 근데 뭐라고 받았냐? 우리 할 일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 출근 안 해도 돼요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분이 근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데다가 새벽 2시에 이런 문자가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한 그런 상황이죠. 박 변호사님 그러면 네. 유일한 생존자인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존자인 둘째 아들 진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얘기에 따르면 새벽 한 3시 40분경에 형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형 차에서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하고요. 거기서 아버지 공장 누가 물려받을까 이런 대화를 좀 나눴다고 합니다. 5시쯤에 방으로 올라갔고요. 형이 집에 가면 술 좀 깨라면서 우유에 뭐 들깨 같은 걸 태워서 주어서 그걸 먹었다고 하고요. 근데 나중에 좀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깨보니까 그새 벌써 연기가 자욱했고 결국은 신고만 가까스럽게 하고 본인은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형이 계속 자신의 그 프랜차이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좀 죽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보탰습니다. 자, 형이 건네준 무언가를 마시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형이 평소에 죽고 일단 형의 어떤 선택인 것처럼 일단 들립니다. 네, 사실상 형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듯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차에서 맥주를 먹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는 모습도 CCTV에 잡혔습니다. 또 큰아들 차 뒷좌석에서 귤박스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타담한 연탄 그리고 연탄 집게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큰아들의 점퍼 주머니에서는 연탄재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차에서 범행을 준비한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큰아들이 범행했다. 그리고 자신도 극단 선택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더해서 이 형은 사귀던 여성에게 새벽에 누구씨 행복하고 사랑해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친구들에게도 나 극단 선택을 한 거니까 잘 거니까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까지도 나왔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이 정도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게 된다면 이제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구나 이렇게 되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 경찰이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수사를 하면서 나온 건데 큰아들 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큰아들이 사귀던 그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막 울면서 아니 사업도 잘 되고 하는데 무슨 극단적인 선택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결정적으로 그날 새벽 3시까지 자기가 형하고 같이 차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생이 얘기하는 새벽 4시 40분에 차 안에서 맥주 마셨던 그 40분 전에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에 김밥을 사가지고 뒷좌석에 올려놨지만은 어디에도 연탄 집게가 들어있는 귤박스를 갖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큰아들이 사귀는 이 여성에게 대해서 평소에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일단 여자친구의 진술만 나왔는데 뭔가 더 좀 센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주변을 살피다 보니까 이상한 기록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건이 있기 22일 전에 이 집에서 가스 중독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치료를 가서 병원에 갔었고요. 작은 아들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시가스를 쓰던 집이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가 점검을 했는데 시설은 이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연탄 집게 같은 것들이 있는 차 안에서 봤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그러면 이 차량들을 다 점검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사용했던 차는 순순하게 내주는데 작은 아들이 썼던 차는 차 열쇠를 찾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상중이고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재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상이 끝나고 가져온 차가 세차를 깨끗이 해와서 가져온 겁니다. 박 변호사님, 세차. 저도 이제 상을 치러봤지만 부모 상을 치러봤지만 진짜 그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세차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좀 유심히 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세차한 차량을 정밀 감식을 해보니까 정말 점 하나, 검정색 점 하나인데 그게 연탄가루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세상에. 또 그리고 트렁크에 슬리퍼가 있었는데 슬리퍼에도 연탄가루가 좀 묻어 있었고요. 게다가 형이 이제 우유 같은 거 사줬다 하는데 예. 우유값에는 동생의 지문만 나와 있고요. 작은 아들 지문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사건 발생 나흘 만 2월 3일 새벽에 이 작은 아들 친구가 고민 끝에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합니다. 사실 그 도중에 작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장례식 도중에 사실 부모님 살해하고 형하고 동반자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자신만 살아남게 됐다. 그래서 연탄가루 같은 것도 좀 치워야 되는데 네가 그거 좀 치워줄 수 있느냐. 차량하고 오피스텔에 연탄가루가 있으니까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차량은 그걸 치우면서 세차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깨름직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좀 망설이니까 그때 작은 아들이 실토를 합니다. 사실 이거 나 혼자 한 거다. 형은 상관없다.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범행을 털어놨다라고 경찰에게 밝힙니다. 들으신 것처럼 유일한 생존자에서 결국 범인, 이 차남, 부모와 형을 살해한 희대의 페류나로 드러났습니다. 자,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고 가시죠. 여기서 화덕 구입한 게 맞아? 네. 여기서 구입한 것이 화덕하고 뭐죠? 번개탄이에요? 범행하기 며칠 전에 그 구입한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타자 달라고 했어요. 그게 원래 타자 있었어요. 타자 있는데 그거를 갖다 달라고. 미리 타놨었단 얘기예요? 네, 수면제를? 네. 하나만 갖다 드려요. 하나는 직접 드시고요. 자, 도대체 왜? 네, 바로 긴급 체포를 했고요.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이 아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아버지 탓을 합니다. 군인 출신이었는데 아버지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늘 손찌검을 했고 인격 모독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형이랑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1월 초에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깨어나서 실패했고 예행 연습까지 한 뒤에 이 깨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수면제 타서 먹인 다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 옷을 입고요. 형 차에 연탄을 가져다 놓아서 형을 범인으로 몰았던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떤 죄값을 받았습니까? 1심에서부터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뭐 1심 판결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천인 공노할 짓이다. 이 가정불화로 범행 동기가 있다 그런데 이거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고 2심에서는 이거 거액 보험금 수익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고 확정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 아들이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까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군인 아버지가 뭐 강압적 태도로 자기를 무시하고 했다. 또 뭐 차별 대우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 가족들을 갖다가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고 전체적인 어떤 가정의 돈의 규모, 본인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규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그거로 했는데 법정에서는 이거는 보험금이라든가 재산을 노리고 한 범죄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돈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부모님 형 보험금이 약 한 26억 원 되고요. 재산이 20억 정도 있었고 공장, 부지, 인근 땅, 뭐 500평, 타지에게 있는 논밭 다 하면 혼자서 5 내지 60억을 갖다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비명에 가게 하고 그 돈을 갖다가 자기 손에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